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역으로 떠난 구법자들, 그러니까 인도로 간 사람들, 사실 인도하고 서역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서역 지역 이러면 여기를 서역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서역이고, 그 다음에 인도라고 하면 인도는 인도고, 인도는 인도고. 그래서 서역 지역하고 인도하고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서역이라고 하는 데가 문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하고 달라요. 저희 실크로드 교역로 때문에 뭐 돈이 되니까. 예,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서역에서 불교들도 발전하고, 이 덕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붓다를 불타로 음역하지 않고 불로 음역하게 되고, 승가도 승으로다가 이렇게 축약한 게 다 저게 서역 언어의 영역이다. 그래서 서역에서 얼마나 많이 불교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변모하고 발전했는지, 그거는 앞으로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너가 만약에 1인자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언제나 얘기를 해주거든요. 한국 불교를 하면 1차적으로는 1인자가 됩니다. 아니, 그건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불국사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박사 논문 쓰는 순간에 1인자예요. 왜? 내가 첫 번째 박사 논문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누가 불국사 갖고 박사 논문을 쓰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거를 하면 무조건 1인자부터 먹고 들어가요. 너무 특이한 거, 어느 정도 이상만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불교 안에서는 티베트 불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거보다 더 제가 보기에는 미래적으로 중요한 게 저 서역 불교. 서역에, 그리고 의외로 저기에 뭔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저기 사막 기울에서 땅에 묻혔던 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더 이상 책이 나오겠습니까? 인도는 책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는 종이를 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 같은 걸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뭘로 적었든지 간에 그 기후대에서는 남기 어렵습니다. 습하잖아요. 습하고 덥고. 근데 저기는 건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놔도 남아요. 그러니까 시체도 그냥 넣어도 나온다니까. 시체도 그냥 넣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무덤 같은데 이렇게 만들면서 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배접하고 이런 데서도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저쪽 불교를 연구할 수 있으면 저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학자가 될 거다. 그 다음에 한문을 진짜 잘해서 중국의 아비달마,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번역한 아비달마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승불교, 부파불교 문헌들을 자기가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대승불교라도 유식이라든지 이런 거 그 시대의 언어로다가 다시 그거를 잘 해석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1인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문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마다 좀씩 바뀝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그 시대의 뜻으로다가 다시 번역해낼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번역하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의미들이 좀씩 다르다니까. 그걸 그 시대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는지를 추정해내면, 뽑아내면, 그리고 현장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중국에서 많은 번역들을 한 게 실제로 원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도에 없어요. 인도에 원전이 있으면 사실 상황이 좀 바뀌는데 원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번역본만 갖고 그걸 되살려야 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튼 이쪽은 하기만 하면, 해낼 수만 있으면 세계적 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 대신에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죠. 문화적으로도 여러 다양한 게 섞여 있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박사 논문을 쓸 때는 더 이상 안 나올 걸로 써야 된다. 새로운 자료가 나올 걸 쓰면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논문을 썼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했는데 통일됐더니 북한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 이렇게 나오면 이 경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는가를 확인해라. 이걸 해야 되는데 저쪽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파다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은 있지만 여기 하면 진짜 뭐 대박 나는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서역 지역. 서역은 이 동네를 얘기한다. 뭐 천산북로 쪽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오아시스 도시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쪽은 거의 그냥 하이패스로다가 다녔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이제 중간중간 오아시스 도시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래서 그 오아시스 도시 중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구자국 제일 북쪽에서는 중요하고 천산북로에서 천산남로에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영남로에서는 호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율 때문에 간 거예요. 의정이라고 하는 분은 율 때문에. 이분은 법현 스님 같은 경우는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좀 알고 싶었고 그다음에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유식학입니다. 철저하게 유식학 공부하러 갔던 분이고 그다음에 의정 스님 같은 경우는 율. 그래서 현장 스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경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온 거를 자은사의 대안탑에다가 모셨었죠. 그 기록을 보면 더 이상 왜 구법승들이 잘 가지 않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대안탑에다가 이렇게 그 원래는 다 돌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돌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벽돌로다가 바꾸게 되거든요. 지금도 대안탑 중국의 자은사 가보시면 장안에 가면 자은사 청룡사 진짜 중요한 절들이거든요. 자은사라고 하는 절은 어떻게 보면 자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돼 있죠.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봉은사 같은 느낌이 아니고 봉은사가 코엑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이렇게 그 동네 상권을 다 이 자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대안탑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다가 경전들을 쭉 다 모셔놓고 꺼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고 더 이상 이 번역된 경전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근자감인지를 모르겠어. 번역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원어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중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도말하고 중국말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에 제가 구마라즘 얘기할 때처럼 이 번역은 전체 흐름들을 끊어놓는다. 그러니까 뜻은 전달해 줄 수 있어도 그 느낌은 많이 상쇄된다라고 한 게 구마라즘이 100%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됐는데 뭐 번역거로 충분하지 뭐 한다고 이거를 원문을 보냐 이렇게. 그래서 현장 때만 하더라도 원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다 끊어지는 거죠. 이 흐름이 끊어졌다는 거는 원전에 대한 필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의정 스님은 이제 현장 스님보다 더 뒤인데 이분은 이제 바다로 갔다가 바다로 오게 되는 거고 제일 오래 머물렀습니다. 24년 동안 머물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일체 유부의 유부율 저게 좀 안타깝게도 저거를 세트로다가 이분이 한 번만 묶어줬으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남북전 육부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하냐면 4분율, 5분율, 그다음에 10속률, 마하승기율 이게 이제 4대 광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세트로다가 묶여 있습니다. 세트로. 이 마하승기율 번역할 때 법현 스님 참석했던 거예요. 일부를. 그렇게 요거를 광률이라고 4대 광률이라고 요거는 세트로다가 전체가 한 본으로 묶여 있어요. 한 질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유부율은 다 쪼개져 있어요. 저걸 하나로다가 세트로다가 딱 묶어줬으면 이것도 광률이라고 얘기하기가 좋은데 그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난방률. 남방에 빨리율을 넣어가지고 이걸 육부율. 남북전 육부율이라고 합니다. 남전, 북전의 5부율. 이렇게 해서 합쳐서 육부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남방 쪽이 훨씬 더 자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 쪽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요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5배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해진 거 말고 이쪽에만 있는 거를 연구할 수 있으면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잘 해봤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
저 의정스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부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거를 이제 가서 당신이 이제 경전도 가지고도 오고 번역도 하고 혼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유부율에 대해서 체계를 다 밝히고 그래서 157권이나 번역을 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어른이 이제 잘한 거는 저런 거죠. 남의 기기 내법전 뭐 다 남의 기기 내법전 그다음에 법현의 불국기 그다음에 현장의 대당서역기는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얘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대당서역기죠. 현장의 대당서역기.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그다음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와 더불어서 전 세계 3대 여행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아랍 사람이 여행한 거리는 더 멀어요. 현장 스님보다 더 멀어요. 그렇지만 치밀한 기록으로 얘기하면 현장 스님이 뭐 제가 보기에는 최고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고 이게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은 일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도 저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조금씩 좀 쓰면서 다니는가 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중일기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그거 안 빼먹고 계속 쓴다는 게 한두 줄이라도 쓴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계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니까 가계부를 안 써본 얼굴이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썼잖아요. 방학 끝날 때 일기 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초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자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워낙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20대 후반에 벌써 중국에 선생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기행문 같은 경우도 머리 좋은 사람이 다녀와야 이게 뭐가 되지. 머리 나쁜 사람 백날 가봐야 소용없다고. 가도 자기가 어디 갔는지 몰라.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런 경우 많이 있다니까요. 제 주변에도. 절에 뭐 이렇게 답사 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 갈 때도 그렇고, 가자 그러면 사람이, 안 가본 데인가? 이러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와보고, 나 여기 와봤던 데네. 이렇게. 맞다. 내 여기 전에 왔었는데. 근데 몰라.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참 희한하지. 마치, 전생을 겪는 것 같잖아요. 그치? 전생을. 그래가지고, 여기 처음 와봤는데 많이 느낌이 익숙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정스님, 그리고 요 세 분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로로 가서 해로로, 그 다음에 육로, 그 다음에 해로. 그래서 이 양반이 수마트라 섬 쪽, 그런 쪽에 대해서도 기록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는 것 때문에 그 당시 뭐 관부르식 했던 거, 그러니까는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머리에 물 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저 당시에는 저렇게 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동아시아의 3대 기행문도 있어요. 이분바타 여행기 말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얘기할 때 요 세 개를 꼽는 거고, 동아시아의 세 개를 꼽을 때는 해초 스님의 왕호천 축국전. 왕호천 축국전 진짜 운 좋아서 발견된 거예요. 대당서역기 플러스 왕호천 축국전 플러스 그 다음에 일본의 원인의 입당구법 순례행기. 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발음으로는.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해요. 일본 사람이 원래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하더라고요. 일기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일기 그러니까 일기도 두 종류로 쓰거든요. 매일같이 뭐라도 쓰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쓰는 사람 있잖아요. 저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닌의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시절에 그래서 장보고 쪽도 이야기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오대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저 때가
나중에 이제 당무종의 회창법난 이래서 외국 수녀들이 다 쫓겨날 때예요. 불교가 폐불되면서 다 쫓겨날 때.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타락가산에 뭐 붉은 거 가늠한 얘기 이런 것들도 다 나름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저렇게 꼼꼼하게 잘 안 적거든요. 근데 아니 중국도 현장 스님만 꼼꼼하게 적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황제의 요청에 의해서 당태종 이세민이 그걸 요청을 해서 국정자료로 쓰기 위해서 야 좀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저게 국가적인 그런 부분들과 걸려 있어서 그렇게 꼼꼼하게 쓴 거지, 보통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 쓴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여간 일본 사람들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치밀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 약간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